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화 산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수도가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산수도의 기본 틀은 중국의 소상팔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호남성의 소강과 상강, 그러니까 두 강이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해서 호남성 끝자락에 있는 동정호 일대에서 끝이 나는 경치가 좋은 8곳을 찾아서 소상팔경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소상팔경은 이무 워낙 그 호남성 지역의 경치가 좋으니까 시인들이 대부분 그 좋은 경치를 시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읊었던 것들을 모아서 8가지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소상팔경도인데요. 물론 그 민화 발전 시기가 대부분 중국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그 특히 산수도는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중국의 영향을 깊이 받았었고 그게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민화, 산수화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팔경의 근본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소상팔경은 중국의 호남성 소강과 상강 두 강이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해서 호남성 끝자락에 있는 동정호 일대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8가지로 구성된 정치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팔경의 구성은 두 호수가 내리는 맨 첫 번째 풍경이 그 소상야우, 그러니까 소강과 상강에 비 오는 밤 풍경을 시로 읊고 그것을 그려놓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평사나간, 원포귀범, 어촌낙조, 강천모설, 산시청남, 맨 마지막이 동정호에 있는 동정추호를 그려놓은 내용들을 소상팔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상팔경의 원인은 호남성의 경치가 좋은 곳에 있지만 실제로 호남성 팔경을 전체를 2회에 걸쳐서 팔경을 완벽하게 답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 소상야우, 그러니까 두 강이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자락에 있는 동정호까지 시간이 4박 5일이 걸렸고 약 560km를 버스를 타고 지그자그로 다니면서 소상팔경을 찾아보고 현재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소상팔경을 찾아갔던 이유는 우리나라 산수화를 그리는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동 팔경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이 팔경이라는 경치 좋은 곳을 결정한 지역의 팔경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는 그 팔경의 나라라고 해도 될 만큼 지역마다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단양 팔경, 금당 팔경, 영동 팔경, 서강 팔경, 수원 팔경, 태안
진주, 화성, 양산, 여주, 밀양, 아무튼 지역마다 팔경이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그 지역의 시인 묵객들이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시를 짓고 또는 그림을 그려서 남겨둔 민화 속의 산수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소상팔경을 답사를 할 생각을 했었고, 가능하면 국내에 있는 이 경치 좋은 팔경들도 다 답사를 해봤으면 좋으련만, 역시 우리 이 땅은 금수강산이라는 용어를 붙이듯이 도처에 곳곳에 아름다운 경치와 산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 받은 지역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상팔경은 어떤 형태로 민화 속에 등장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형태로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민화를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상팔경의 아름다움과 감흥을 표현한 시를 옮긴 그림입니다. 중국 북송대에 그림이 구성되었던 걸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는 12세기 명종 때 고려에 전래되어서 조선 초기부터 소상팔경도가 크게 유행되었던 것이 17세기, 18세기에는 병풍으로 제작되면서 민화로 소상팔경이 대부분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상팔경의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순서를 질서 정연하게 잡아놓지 않고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중국 호남성에 있는 8곳 경치 좋은 것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고 시를 썼거나 그림을 그린 조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560km 정도의 긴 거리에 걸쳐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시를 읽고 시 속에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렸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인 실물 산수화보다는 대부분 그 상상력으로 그린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가해박물관에 있는 소상팔경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동정호에 배가 떠 있고 그 동정 누각을 그려놓은 장면인데, 이런 내용들은 역시 실제 가본 사람보다는 그 시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촌 낙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버드나무 아래 울타리가 있는 어촌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해가 질 무렵에 어촌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원포 기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이 포구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어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디테일만 보고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상당히 채색, 원래는 소상팔경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대부분 이 소상팔경은 조선시대 민화가 유행되기 이전부터 소위 그 양반 문화, 문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산수화로 그려진 묵화였었지만 민화 속에서는 가끔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그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원포 기범, 그러니까 정자에서 글을 읽고 있는 신선들이나 노인들이 계시고 수양버들 멀리에 그 어업을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내용을 그렸는데 상당히 필력도 뛰어나고 그 연한 채색으로 가지고 문인화에 거의 가깝도록 그려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상팔경도 중에서 연사모종이라는 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구름 속에 탑이 보이고 탑 앞에 아주 그 대웅전처럼 큼직한 누각이 보입니다. 연사모종은 대부분 석양에 사찰에서 예불을 올릴 때 사물 가운데 종을 치는 내용을 그려서 연사모종이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실제로 보시면은 스님이 북을 두들기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을 두들고 있지만 어떤 그림에서는 종을 치고 있는 부분도 그리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찰의 규모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소상팔경도에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소상팔경은 상당히 어눌한 그야말로 민화 중에서도 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작품이지만 선비들이 그렸던 그 산수화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팔경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소상팔경도 중에서 소상중림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나무, 대나무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런 그 풍경이 소상팔경에는 남아있지 않고 역시 이 제목에서 소상중림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상중림은 원래 소상팔경에 들어있지 않은 제목인데요. 그렇지만 그 작가가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그 강가에 대나무가 많은 중림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상팔경에서 소상중림으로 바꿔서 그리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그 그림의 필력이 괜찮은 민화 작가로서 아마 양반들이 선호했던 수묵으로 소상팔경을 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상중림이란 특별한 제목도 넣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소상팔경 중에 하나인데 이 대부분 소상팔경도는 그림을 그리고 위쪽에 화제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제 내용을 나름대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톤이나 일정한 방법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역시 부분도를 살펴보면은 동정추월의 동정호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 동정호의 산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렇지만 동정호 아래에 유람선이 떠 있고 멀리 이 달이 보이는 그런 내용을 동정추월, 그러니까 동정호의 가을 풍경을 그린 것이 동정추월입니다. 특히 이태백이 동정호에서 달을 술잔에 따르어서 술을 마시는 얘기랄지, 이런 유명한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았던 호수가 동정호이죠. 그래서 이 수묵으로서는 꽤 유명하지만 동정호의 실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사나간이라는 내용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모래밭에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내용을 평사나간이라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기러기를 이렇게 몇 마리만 그려놓고 있고 산 아래 어느 포구 같은 데서 기러기가 나르고 있는데, 이 작가는 그러니까 모래밭에서 기러기가 날아드는 내용을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이 작가는 실제로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 하는 내용을 주로 그리고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시 속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역시 산수 흉내를 낸 전형적인 민화 작가의 그림으로 보이죠. 소상팔경들의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그림을 그리고 간략하게 제목만 써 넣는 그림들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제목조차도 생략해버린 그림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화 산수하에서 소상팔경 내지는 소상팔경이 있는 곳을 가보지 못하고 그렸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높고 낮은 산들이 있는 곳은 한두 곳에 지나지 않고요. 현장에서는 대부분 넓은 평야 지역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경치들을 8개를 찾아서 그려 놨기 때문에 이 산수화의 개념을 소상팔경의 원형으로 보았고, 실제 산보다는 더 높고 아름답게 더 깊은 계곡을 연속해서 그려주면서 앞부분에 약간의 소상팔경 제목과 일치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천모설이라는 제목인데요. 역시 이렇게 눈이 하얗게 내린 눈이 쌓인 산, 그 다음에 겨울이지만 낚시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 대부분 낚시를 하는 장면은 봄, 여름, 가을 정도에서 나오는데, 겨울 풍경을 그려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약간 좀 격에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 소상팔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산을 강조하고 앞부분에 역시 소상팔경 제목에 알맞는 내용들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보면 평산화간에서 이 기러기들이
갈대밭으로 날아오고 있고 갈대 숲속에 기러기들이 놀고 있는,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처럼 뛰어난 묘사력보다는 실제로 제목에 알맞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죠. 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상 팔경 팔폭 병풍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병풍들을 대부분 너무 많이 그렸고 누구나 다 한국의 민화 속의 산수화하면 소상팔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그림을 어느 한 사람이 소상팔경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을 보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제목 또는 그 시를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민화 산수도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소상팔경 팔폭 병풍입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중국의 소상팔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이 민화 속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아주 많은 숫자가 남아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래밭에서 기러기들이 놀고 있고 그것을 즐기면서 차를 준비하는 동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상실력은 역시 민화의 못 그린 그림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물상들입니다. 이 그림은 산시청남이라는 부분인데요. 산시청남이라는 것은 산 속에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을 구경하는 내용을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산 속에 시장이 들어설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을 그리기도 하고 동자가 생황을 불고 있는데 그 학들이 춤을 추는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가 생황을 불고 학이 춤을 추는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한사모종에서 스님들이 아마 저녁 예불 시간에 사찰로 들어가는 풍경을 생각하고 그린 것 같고요. 역시 용의 형태로 만든 나무로 가지고 종을 치는 그런 내용을 그렸습니다. 자, 이 소상팔경도는 완벽하게 수묵 형태이지만 앞쪽에는 큰 대단한 근경을 그리고 아주 뒤쪽 멀리에는 반드시 뾰족뾰족한 산이 겹겹이 겹쳐져 있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상팔경 내용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남아있지를 않고 아마 우리 문화 속에서도 멀리 강 건너에 겹겹이 산이 보이는 풍경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사실은 가해박물관에 남아있는 소상팔경 민화병풍만도 약 한 20여 틀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민화 산수 속에 기본적인 게 소상팔경도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그 금강산의 뾰족뾰족한 바위 형태를
상단에다 그리고 하단에는 꽃과 새를, 그러니까 실제로 제목과 그림 내용은 소상팔경이라고 했지만 실제 소상팔경의 내용들과는 상당히 다른, 결국은 이 소상팔경도라는 게 양반 사회, 특히 유교 문화 사회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귀중한 소재였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그 붓의 터치가 약간 어눌하고 전형적인 민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매화를 아주 크게 강조해서 산보다 집보다 배보다 크게 매화를 그려놓고 그 아름다움 속에 멀리 배들이 돛을 단 배들의 형상을 그려서 그러니까 실물을 그리기보다는 먼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나무는 약간의 붉은색을, 역시 소나무 등걸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것을 색이나 또는 정확하게 그림의 원근법이나 크기를 제대로 생각해서 그리기보다는 아주 초등학교 학생처럼 그야말로 아주 동심의 세계에서 자기 멋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려본 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상팔경도를 그릴 때 민화 작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점을 활용을 해서 찍은 그림들, 소상팔경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평사나간이라는 그 제목에서 기러기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가면서 그 곡선을 그어가면서 그림 전체에 산보다는 오히려 기러기를 더 많이 그려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평사나간이라는 것은 기러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실물에 맞도록 배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러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뾰족뾰족한 먼 산에 소나무나 먼 산에 소나무를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산은 산의 형태만을 연한 물감으로 처리해서 먼 산이 보이도록 가까이에는 기러기가 곡선을 그으면서 수없이 많은 기러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렸지요. 역시 그 연사모종은 역시 우리 민화 속 산수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탑이 있고 전각이 있으면 사찰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게 했죠. 그러면서 집도 마치 펼쳐놓은 그림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스케치 실력이 뛰어난 사람 같으면 15도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지붕들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종이를 펼쳐 놓은 것처럼 사각형으로 집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야말로 민화다운 그 실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림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려진 민화산수화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멀리에서 이런 그 그림들, 이런 소상팔경도의 부분은 역시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원포 귀범, 멀리서 업을 하고
들어오는 내용을 이렇게 높은 바위 위에서 허리를 숙여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에 정자에서 혼자 석양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의 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름대로 작가의 상상력을 소상팔경에다 자기 생각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게 민하산수화의 독특한 형상이고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연사모종이라는 그 제목의 그림이지만, 역시 연사모종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스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전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스님처럼 그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나 그 실경을 그리기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역시 민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큰 춤추는 소나무 아래 이렇게 그 약간 바위 사이로 사찰의 전각이 보이고 사찰에 종이 매달려 있는 것도 약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필력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이 그림의 연사모종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상력은 아마 현대 작가들을 못지 않을 만큼 그런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그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상팔경 그림은 나름대로 멋을 잔뜩 내서 자기 생각대로 8가지의 제목과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시청남을 보면은 맨 앞쪽에 실제로 이런 산속에 시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판을 벌리고 있고, 멀리서 나귀를 타고 장에 오거나 배를 타고 장에 오는 내용들을 그려놓고 있어서 상당히 희화적이면서도 이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역시 물 건너에는 그 구름 속에 아주 괴이하게 생긴 산을 그려놔서 전체 그림의 구성으로 보면은 그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의 풍경을 나름대로 소화시켰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그림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소상팔경도는 그림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이 그림은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그리는 낙화인데요. 역시 이 낙화를 그렸던 전라도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 낙화 산수도 나름대로 중첩된 첩첩한 산중이 멀리서 보이고, 앞쪽에는 산과 앞쪽에는 소상팔경의 화제와 관계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는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어렵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어렵게 생각하는 소상팔경 내용까지도 소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